네, 어제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 정국이 뾰족한 해법 없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두 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향년 71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쓴 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버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의 굴곡을 그대로 같이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진정한 동반자 그리고 동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본인이 대학원 1학년 때 중앙정보부에 그때 이제 민청학년 관련 사건의 배후 조종자다 이런 혐의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고요. 예. 그때가 이제 1971년도입니다. 그리고 또 1980년 5월 17일 때는 17일 날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김대중 내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또 끌려가 가지고 예. 엄청나게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고문이 너무 크니까 책상 위에서 머리를 그냥 땅바닥에 박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극심한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세하실 때 그때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휠체어에 예. 아주 수척한 모습으로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제 고문의 후유증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야만의 시대 그 상흔은 정말 깊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로 끔찍한 고문의 피해자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 나라 정치사에 이런 고문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예. 모친인 이효 여사에게는 아들의 별세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효 여사 역시도 최근에 병세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같은 세브란스 병원에 같이 이제 입원 중인데 의식이 지금 거의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예.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아들이 지금 이제 사망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안타깝고 물론 정말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이런 어떤 사망 소식, 별세 소식을 대체적으로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한테는 알리지 않는 것이 예.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 현대 정치 변동의 한 주체로서 한국의 정치 변동의 역사를 보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문 후유증도 겪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파킨슨 병도 이제 재발을 해서 최근 10년 동안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고 이제 71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별세를 하게 됐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한국 형대의 어떤 그런 아픈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장례식장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많은 정치인들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제는 헌법재판관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한 후에 한국당의 강경 공세가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장외투쟁까지 있었거든요. 일단은 어제 장외투쟁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상당히 안타깝죠. 정치가 갈수록 더 심하게 실종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가 실종이 되다 보면은 민생이 뒷전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민생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국민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왜 이렇게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을까라는 예.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독선 독주를 막겠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장애를 나왔는데 결정적인 그 배경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로서는 자신이 보수의 중심이다.
라는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한국당 주장으로는 한 3만 명, 그리고 언론에서는 10,000명 정도 지금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니까 그의 명분 삼아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면전환의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국면전환의 의도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5.18 망언 그리고 여기에다 세월호 망언으로 인해서 한국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를 지금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슈로 바꾸려는 그런 계산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보수를 대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재판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보수가 괴멸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이런 흐트러진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저는 이제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배경으로는 최근에 4.3 보궐사태,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자신감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런 걸 이제 총선 전략 그리고 대선 전략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너무 지나친 극우화 움직임이 과연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 그리고 한국당의 정치적인 미래에 꼭 플러스로 작용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럼 존재감 과시는 어제 확실하게 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중 동원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대정부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뭐 김정은 대변인이냐 그리고 이제 좌파 독재 라면서 이제 좌우 이념 대결로 강력하게 나갔거든요. 이 좌우 이념 대결로 나가는 것도 지금 앞으로의 총선 전략 또는 이제 한국당의 자유우파,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게 자유우파 필승 전략이라는 이제 이번에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그 논지도 보면은 이념 전쟁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좌우 이념 전쟁으로 나가서 이 이념 프레임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맥락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그대로 이번 대규모 장애 집회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념 대결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제 장외투쟁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총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특히 왜 이런 걸 가지고 인사 문제를 가지고 장외투쟁을 하냐 그런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황교안 대표 측에서 관찰을 해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초년생이 상당히 정치의 수가 높은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동원이라는 것은 정당의 지도자로서 당원을 동원하는 그런 능력은 정치력에서 기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상의 어떤 테크닉이 요하는 것인데 어제 그 정도면 일정 부분 황교안 대표로서는 성공적인 그런 장외 집회를 이끌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이런 황교안 대표가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보수 세력의 중심 아이콘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보수적인 당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결속력을 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당 장악력이 상당히 더 수월해질 수도 있고 앞으로 뭐 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이 다 사표 내고 다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황교안 어떤 그런 조직으로 한국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조기 대선의 어떤 측면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우뚝 섬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정부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겨냥하고 이 조기 어떤 선거 국면으로 빨리 갈수록 황교안 체제는 더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고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제 그런 모습은 여당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이것을 봤을 것 같고 황교안 대표는
일정 부분 정치력을 발휘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던 것은 그만큼 총선 체제가 다가왔다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즉 협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안이 다시 봉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진 않을지요. 저는 뭐 정말 의회는 협치의 대명사고 대화 토론의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이미 지금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고 야당이 네. 절대 반대한다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을 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들어와서 한국당 와서 우리 같이 여야정 협의체 하자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협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이것이 이제 나쁜 말은 거래지만 좋게 말하면 서로 상생이라는 이런 두 가지 워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봐서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 총선을 앞두고 서로 부딪혀야만이 밑에서 당원들이라든가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것은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조금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지난번에 물론 지명 철회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당을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국회에서 협치는 상당히 어렵고 이런 반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제의한 그런 여야정 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기 상당히 힘든 특히 뭐 지금 장애 집회까지 하는데 싸우면서 서로 회의하고 그런 모습은 좋지만 지금의 여건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했을 때는 야당이 뭐 응하지 못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후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명분이 되면 안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명분으로 예. 야당에서 명분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순방 중에 이것을 전자결제 방식으로 한 것은 제1야당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공격해서 우리는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명분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상황이 달라졌다. 한 정당이라도 빠진다면 사실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제 뭐 한 정당이 빠질지 안 빠질지 그러면 질문 그리고 좀 열릴지 안 바꿔드리겠습니다. 열릴지도 예. 모르니까 한 정당이 빠질 것을 미리 예단해서 전망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 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 무조건 여야는 만나야 된다. 우리가 전쟁 중에도 서로 적들도 만나서 대화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야 정치인들이 안 만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투쟁은 맨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수단이다. 모든 정상적인 수단이 막혔을 때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국회가 가장 최상의 투쟁 장소다라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위법 여부는 없었지만은 국민 정서하고 어긋나는 투기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 때문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두 명이.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거액의 주식 투자라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불법 사실을 야당에서 제기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애투쟁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국회가 지금 식물국회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1월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 3월 임시국회, 지금 4월 임시국회도 거의 이제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문희상 의장을 중심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러면은 안 된다. 국회가 좀 생산성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하고서 일하는 국회법을 초안에 다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장애투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강대강,
사생 결단식의 정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여야 모두가 정치가 실종되면 부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정치를 정상으로 복원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도 지난해 11월에 그런 취지로 모였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모이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모였거든요. 저는 가능하면은 이 자리도 여야 모두 빠짐없이 좀 모여서 할 말은 하고 또 협상할 거는 협상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장에서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먼저 나간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장외투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하면 국회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이제 보십니까? 그 발언의 의도는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또 주장하기를 우리는 원내 병행 투쟁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태우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 장애 투쟁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즉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압박성 카드로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압박을 안 해도 그게 지금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현재 한 지붕 네 가족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지리멸렬, 내홍이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문제 관련해서 공수처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내부에 의견이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은 장애투쟁 나가겠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기도 상당히 불투명하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결국 이 패스트트랙 추대가 한국당이 더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명분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특별하게 선거운동이라든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상당히 선호하고, 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성토하는 것도 물론 장외, 특히 이제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청와대에 가서 시위하고 앞까지 가는 것, 그런 것들이 과거에 야당들이 써온 정통적인 그런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연동 뭐 비례제나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은 이미 안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네. 제1야당이 집권 여당이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나머지 야당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이런 것을 잘 봐서 앞으로 내년 총선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야당을 찍어달라, 이런 뭐 어떤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이런 뭐 추이가,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한국당과 만나서 그럼 O 할래, X 할래, 그럼 한국당이 하지 않겠다면은 이 정도에서 여야 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한국당이 오케이 하면 같이 추진하는 걸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예. 뭐 그렇게 해서 양당 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한 발자국 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거와 연결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부터 매듭을 풀어서 어차피 안 될 거면 야당한테 빌미 주지 말고 여당과 야당이 1대1로 만나던가, 뭐 여야당 전부가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당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그러면 각 당의 입장을 정해서 여기에서 O나 X 이런 것들로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것이 집권당다운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을 접는다고 해서 한국당이 장 내로 들어올까요? 뭐 들어오지 않겠죠. 여러 가지 또 기타 예.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하기가, 큰 형님 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것이고, 예. 모든 것을 뭐 배고프다고 운다고 주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총선에서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야당을 좀 예우하고 서로 제1야당을 데리고 가는 그런 큰 형다운 그런 모습이 저는 좀 필요한. 야당이 비판할 만한 빌미를 주는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줄여나가는 것이 취지이신 좋다고 거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 예. 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냐, 그리고 국민의 민심에 부합하는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입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합법적인 방법이 패스트트랙인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면은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패스트트랙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은 권력구조를 개편해라,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마청답게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안 된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 결사 반대할 경우에 예.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니까 그렇게 가면서 여야가 합리적인 절충을 통해서 주고받기를 통해서 정치를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연동형이라든가 공수처 뭐 이거와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제도입니다. 연동형이 꼭 우리 정치에 뭐 정치의 어떤 수준을 선진국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방식에 문제가 있고 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현실에서 다당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당제에서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분란의 내용이 커지는 것은 우리 어떤 전통적인 현실은 양당제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뭐 다당제를 해서 가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만이 이것이 국민들이 제도로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1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만약에 한국당이 제1당이고 민주당이 제2야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집권당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된 것은 아무것도 한국 정당사에 없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국회의 대표기관들이 서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지 예. 어떤 제도가 대통령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떤 뭐 대통령제라든가 내각제라든가 뭐 이혼 집정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네. 원리적으로는 다 좋은 것이다. 다만 이것이 국회 대표기관에서 서로 합의하는 모습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선거제 싶습니다. 개편안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홍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내용도 수습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의총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와 합의안을 문서화하고 나서 의총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중,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안이라는 것이 전해진 바로는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고위 경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공수처에 예. 부여하자라는 것인데 그 안으로 바른미래당 내부가 정리가 될지도 그것도 미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지금 공수처의 법안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지붕 네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과거에 바른정당 출신들, 특히 이제 그 중에 바른정당 출신의 최고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손학규 대표 4.3 보궐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라면서 지금 당무를 거부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계도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손학규 대표는 계속해서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강대 강으로
치닫게 되면 더 파열음이 커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손학규 대표가 임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는 그런 또 초강수를 내세워서 이걸 잠재울 수 있겠는가. 지금 벌써 내부에서는 손학규 대표 안 되겠고 실제로 양대 최대 주주인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다가 또 제3지대론으로 또 통합하자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지면은 바른정당 출신들은 한국당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은 민주당하고 또 합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합치는 것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은 제3지대론으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정말로 불투명하고 혼란스럽다. 이렇게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내용이 더 문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이인영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민주당 이 이야기는 제가 또 배 교수님께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의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 경선, 새로운 원내대표가 된다면 갖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찬 대표가 전체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사실상 원내 사령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내 사령탑도 이 공천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총선의 얼굴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도 총선의 당의 간판이긴 하지만은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당의 중요한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히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평가가 뭔가 좀 당의 간판으로 더 나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이제 출마, 예.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386의 상징이거든요. 전대밀기 의장을 하고 있고, 근데 좀 후발주자라는 약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왜 후발주자가 뛰어들었냐? 기존에는 아시겠지만은 김태년 그리고 노웅래 두 의원이 이제 선발 주자였는데 후발 주자인데 공식 출마는 제일 먼저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만큼 자기가 후발 주자니까 그걸 상쇄하겠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예. 본인이 뭐 선착의 효를 갖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친문 일색으로 가면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부의 또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태년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친문 핵심 예. 그리고 정책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분위기라면은 무난히 당선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기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또 친문으로 분류되면서 비문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변화 통합을 동시에 내세우고 예. 있는데 여기 이제 노웅래 의원 얘기를 안 하면 또 섭섭하겠죠.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건 이제 세 번째 도전이고 예. 그리고 굉장히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네. 야당과도 굉장히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친문의 특정 후보가 쉽게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막상 뚜껑을 열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의 공식 출마 선언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한 것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빨리 역공을 취한 거라고 봅니다. 네. 김태년 의원이 이제 주류 이해찬 의원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그러나 김태년 원내대표 후보가 이것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될 수 있을 때 되는 것이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네. 경쟁광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3번의 실패를 거쳐서 비주류지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같은 비주류가 친문을 도와야만이 전국 정당에 그리고 제1야당인 한국당을 이겨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나오겠는데 마찬가지로 이인영 의원은 마찬가지로 구로갑에서 3선 2004년도 열린우리당 당시에 그때 386 세대로서 네.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이제 내리 3선을 했고 고향은 충북 충주입니다. 충주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김태년 의원 이제 호남이고 뭐 이렇게 다 다른데 네. 그중에서 이제 중원의 어떤 총성진의 미드필더 중원에서의 경쟁력 있는
충청권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어떤 계파별로도 중도에 있고 지역적으로도 충청권의 최고위원 후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나가 보면 양쪽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결선 나중에 투표를 해보면 혹시 또 원내대표에 당선돼 있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3선급 이상이 되면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뭐 장관이라든가 또는 지자체 뭐 무슨 광역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는데 아직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 원내대표가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큼 나도 이제 중진급 의원이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나서서 정치적 역량을 키우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는 네. 것이 아닐까 그렇게 뭐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사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